사실 예전에 화재로 남편이 죽고 보상금으로 그 건물을 샀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자 50억 상가 등기증이 드러났다. 엄마, 이 건물이 정말 우리 엄마 거예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신 거네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하면서 용돈도 드리고 사실은 저희보다 훨씬 부자셨던 거잖아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새벽 5시 전남의 오래된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이른 시간이지만 김순자는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장 먼저 시장에 도착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통닭집 앞에 선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낡은 셔터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가게였습니다. 끄르륵.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두르며 순자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고 아팠지만 이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통닭집이 순자에게는 전부였으니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기름을 데우는 동안 순자는 또 기침을 했습니다. 또 밤새 기침을 했네. 혼잣말을 하며 가슴을 토닥였습니다. 요즘 들어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손떨림도 자주 일어났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습니다. 평생 이 통닭집 하나로 2자녀를 키우고 살아온 삶이었는데 이제 와서 몸이 아프다고 투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첫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이 시간에도 출근길 아침을 챙기러 오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통닭 한 마리 포장해 주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순자는 어렴풋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금방 튀겨드릴게요.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기름솥에 닭을 넣으며 순자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지고 기름때가 밴 손, 평생 일만 해온 손이었습니다. 곱고 하얀 손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이 기름솥 앞에서 닭을 튀기고 손님을 맞이하며 살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나이가 나이인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려 아직 팔팔해요. 일하는 게 몸에 더 좋다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통닭집은 예전만큼 붐비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들어선 이후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젊은 사장들이 운영하는 그 가게와 비교하면 순자의 통닭집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 오늘은 손님이 적네요? 옆 가게 사장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새로 생긴 데로만 가더라고. 순자는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빈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곤 닭 기름 냄새와 이 주름살 뿐이지. 애들이 날 자랑스러워하진 않겠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순자는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 정호는 은행원이라며 늘 체면을 중시했고 막내딸 정희는 간병인 일을 하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순자를 대하는 시선 어딘가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순자를 가장 많이 챙겨줬지만 자신도 형편이 어려워서 늘 미안해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다 큰 게 이제는 엄마가 짐이 되는 거겠지.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만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손님이 적은 틈을 타서 순자는 약국에서 산 기침약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냥 감기겠지.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달래며 순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녁까지 장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생계와 직결된 삶이었습니다. 해질녘 저녁 장사를 위해 다시 기름을 데우던 순자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버텼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순자는 억지로 몸을 추슬렀습니다.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해가 지고 시장이 조용해지자 순자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기름기 묻은 앞치마를 벗고 가스레인지를 끄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그럭저럭 하루 벌이는 했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시장을 나서며 순자는 뒤돌아 자신의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간판과 기름때가 묻은 유리창, 그리고 50년 세월을 함께한 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순자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몸이 이 상태로 계속 악화된다면 이 가게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에 도착한 순자는 낡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혼자구나.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순자는 또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래에 붉은 기가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휴지로 입을 닦았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목이 좀 상했나 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짙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고 가래에 섞인 붉은 기도 더욱 진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평생 아픈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순자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순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통닭집 문을 잠시 닫고 시내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외출복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앞치마와 작업복만 입고 살아온 순자에게 정장 차림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병원 내부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자식들과 함께 온 모습을 보며 순자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병원에 온 자신의 처지가 쓸쓸했습니다. 김순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의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순자는 최근 몇 주간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침, 가래, 숨가쁨, 그리고 가래에 섞인 피까지.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도 필요할 것 같네요.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병원 로비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순자 환자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들어간 순자는 의사의 무거운 표정을 봤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폐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폐암이라는 뜻인가요? 순자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이런 날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기로 진단됩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신다면 몇 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78년의 삶이 이제 몇 개월 남았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치료 계획과 비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각종 검사 비용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통닭집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진단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품고 있던 불안감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찬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둔 비밀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각종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도심상가 건물의 등기증, 임대계약서, 그리고 수십 년간 모아온 임대료 내역서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받은 보상금으로 구입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 재개발로 인해 가치가 몇십 배로 뛰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알면 애들이 날 보는 눈빛이 달라지겠지.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가난한 통닭집 사장으로만 알고 있는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그게 두려운 건가? 사실 순자가 이 비밀을 숨겨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순자가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가게 일이 바쁘다며 거절했고 남편 혼자 야간 경비 일을 하러 갔다가 화재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을 때도 순자는 그 돈이 남편의 목숨값 같아서 차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을 사서 임대를 주고 그 수익은 따로 모아둔 채 통닭집으로만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가난한 어머니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폐암 진단도 충격적이었지만 평생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다시 통닭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셔터를 올리며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라고, 평생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도 함께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망설임 끝에 큰아들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엄마야. 시간 있을 때 한번 놀러 와라.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정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오랫동안 못 봤잖니. 이튿날 저녁 정호는 아내 미정과 함께 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55세의 정호는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어머니 앞에서도 어딘지 격식을 차리는 편이었습니다. 52세의 미정은 학원을 운영하며 현실적이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시어머니에게 친절했지만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인사했습니다. 에이, 뭘 이런 걸 사와. 돈만 버렸네. 순자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지만 미정의 표정에서 미묘한 부담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를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나이니까 그렇지. 큰일은 아니야. 일단 둘러댔습니다. 서류 봉투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통닭집 일이 너무 힘드시면 그만두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78세에 아직도 그 무거운 일을 하시면 몸이 버틸 수가 없어요. 미정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그럼 난 뭘 하고 살라고? 순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일을 안 하면 더 빨리 늙어요.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정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혹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통닭집 수입만으로는 나중에 힘드실 텐데.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정이 먼저 꺼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순자는 말을 시작했지만 다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요, 엄마? 정우가 궁금해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순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보상금을 받았거든. 정우와 미정이 동시에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보상금이요? 미정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때 받은 돈으로 도심의 상가 건물 하나를 샀어. 순자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미정은 충격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상가 건물이요? 어디에 있는 건물인데요? 미정이 먼저 물었습니다. 순자는 서류 봉투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모든 서류가 다 있어. 등기증도 있고 임대 계약서도 있고.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건물 위치, 규모, 현재 임대 현황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이 건물이 정말 우리 엄마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재 시세가 얼마나 될지 아세요? 미정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학원 운영 경험으로 부동산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한 50억 정도 될 거야. 순자의 말에 미정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가난한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실제로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신 거네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걱정하면서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살림 보태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보다 훨씬 부자셨던 거잖아요. 미정아, 그게 아니야. 순자가 해명하려 했지만 미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바보로 보신 거예요? 가난한 척 하시면서 동정심을 유발하신 거예요? 감정이 격해진 미정의 말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30년 동안 왜 숨기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나요? 왜 혼자서만 이런 큰 일을 감당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부담스러워 할까봐. 순자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내 탓 같아서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거든. 하지만 미정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희를 시험하신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가난한 척 하신 거예요? 미정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도 생활이 팍팍하거든요. 그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정아, 그렇게 말하지 마. 정우가 아내를 말렸지만 미정은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여보,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저희를 30년 동안 속이셨어요. 믿음이 깨진 거예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어머니가 어려우신 줄 알고 마음 아파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우는 머뭇거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가 많이 챙겨드리지 못해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죠. 겉으로는 차가운 말이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에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날 진짜로 사랑해주길 바랐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상황은 순자가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우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며칠 후에 다시 올게요. 오늘은 너무 충격이 커서.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가족 간의 벽을 더 높게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채로 이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정우와 미정이 떠난 후 순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막내딸 정희만큼은 다를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려서부터 순자와 가장 가까웠고 성격도 따뜻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순자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엄마야. 시간 있을 때 한번 와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정희는 평소보다 심각한 어머니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그냥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순자는 구체적인 말은 피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정희는 야간 간병 업무를 마치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50세의 정희는 20년 넘게 간병인 일을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일찍 이혼하고 자녀도 없이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생활하며 어머니만큼은 잘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밥은 제대로 드세요? 정희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앉아라. 순자는 딸의 손길이 고마웠습니다. 정우와는 달리 정희는 언제나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엄마, 오빠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연락은 자주 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 정우와의 만남에서 있었던 일을 정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바쁜가 보다. 은행 일이 힘들다더라. 정희는 어머니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딸의 세심한 관찰에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야, 사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자는 병원 진단 결과부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폐암이래. 정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폐암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기라고 하더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사실 예전에 화재로 남편이 죽고 보상금으로 그 건물을 샀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자 50억 상가 등기증이 드러났다. 엄마, 이 건물이 정말 우리 엄마 거예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신 거네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하면서 용돈도 드리고 사실은 저희보다 훨씬 부자셨던 거잖아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새벽 5시 전남의 오래된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이른 시간이지만 김순자는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장 먼저 시장에 도착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통닭집 앞에 선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낡은 셔터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가게였습니다. 끄르륵.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두르며 순자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고 아팠지만 이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통닭집이 순자에게는 전부였으니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기름을 데우는 동안 순자는 또 기침을 했습니다. 또 밤새 기침을 했네. 혼잣말을 하며 가슴을 토닥였습니다. 요즘 들어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손떨림도 자주 일어났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습니다. 평생 이 통닭집 하나로 2자녀를 키우고 살아온 삶이었는데 이제 와서 몸이 아프다고 투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첫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이 시간에도 출근길 아침을 챙기러 오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통닭 한 마리 포장해 주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순자는 어렴풋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금방 튀겨드릴게요.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기름솥에 닭을 넣으며 순자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지고 기름때가 밴 손, 평생 일만 해온 손이었습니다. 곱고 하얀 손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이 기름솥 앞에서 닭을 튀기고 손님을 맞이하며 살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나이가 나이인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려 아직 팔팔해요. 일하는 게 몸에 더 좋다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통닭집은 예전만큼 붐비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들어선 이후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젊은 사장들이 운영하는 그 가게와 비교하면 순자의 통닭집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 오늘은 손님이 적네요? 옆 가게 사장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새로 생긴 대로만 가더라고. 순자는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빈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곤 닭 기름 냄새와 이 주름살 뿐이지. 애들이 날 자랑스러워하진 않겠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순자는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 정호는 은행원이라며 늘 체면을 중시했고 막내딸 정희는 간병인 일을 하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순자를 대하는 시선 어딘가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순자를 가장 많이 챙겨줬지만 자신도 형편이 어려워서 늘 미안해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다 큰 게 이제는 엄마가 짐이 되는 거겠지.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만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손님이 적은 틈을 타서 순자는 약국에서 산 기침약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냥 감기겠지.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달래며 순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녁까지 장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생계와 직결된 삶이었습니다. 해질녘 저녁 장사를 위해 다시 기름을 데우던 순자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버텼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순자는 억지로 몸을 추슬렀습니다.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해가 지고 시장이 조용해지자 순자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기름기 묻은 앞치마를 벗고 가스레인지를 끄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그럭저럭 하루 벌이는 했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시장을 나서며 순자는 뒤돌아 자신의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간판과 기름때가 묻은 유리창, 그리고 50년 세월을 함께한 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순자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몸이 이 상태로 계속 악화된다면 이 가게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에 도착한 순자는 낡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혼자구나.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순자는 또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래에 붉은기가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휴지로 입을 닦았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목이 좀 상했나 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짙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고 가래에 섞인 붉은 기도 더욱 진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평생 아픈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순자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순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통닭집 문을 잠시 닫고 시내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외출복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앞치마와 작업복만 입고 살아온 순자에게 정장 차림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병원 내부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자식들과 함께 온 모습을 보며 순자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병원에 온 자신의 처지가 쓸쓸했습니다. 김순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의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순자는 최근 몇 주간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침, 가래, 숨가쁨, 그리고 가래에 섞인 피까지.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도 필요할 것 같네요.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병원 로비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순자 환자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들어간 순자는 의사의 무거운 표정을 봤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폐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폐암이라는 뜻인가요? 순자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이런 날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기로 진단됩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신다면 몇 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78년의 삶이 이제 몇 개월 남았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치료 계획과 비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각종 검사 비용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통닭집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진단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품고 있던 불안감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찬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둔 비밀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각종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도심상가 건물의 등기증, 임대계약서, 그리고 수십 년간 모아온 임대료 내역서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받은 보상금으로 구입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 재개발로 인해 가치가 몇십 배로 뛰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알면 애들이 날 보는 눈빛이 달라지겠지.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가난한 통닭집 사장으로만 알고 있는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그게 두려운 건가? 사실 순자가 이 비밀을 숨겨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순자가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가게 일이 바쁘다며 거절했고 남편 혼자 야간 경비 일을 하러 갔다가 화재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았을 때도 순자는 그 돈이 남편의 목숨값 같아서 차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을 사서 임대를 주고 그 수익은 따로 모아둔 채 통닭집으로만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가난한 어머니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폐암 진단도 충격적이었지만 평생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다시 통닭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셔터를 올리며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라고. 평생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도 함께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망설임 끝에 큰아들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엄마야. 시간 있을 때 한번 놀러 와라.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정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오랫동안 못 봤잖니. 이튿날 저녁 정호는 아내 미정과 함께 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55세의 정호는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어머니 앞에서도 어딘지 격식을 차리는 편이었습니다. 52세의 미정은 학원을 운영하며 현실적이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시어머니에게 친절했지만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인사했습니다.
에이, 뭘 이런 걸 사와. 돈만 버렸네. 순자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지만 미정의 표정에서 미묘한 부담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를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나이니까 그렇지. 큰일은 아니야. 일단 둘러댔습니다. 서류 봉투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통닭집 일이 너무 힘드시면 그만두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78세에 아직도 그 무거운 일을 하시면 몸이 버틸 수가 없어요. 미정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그럼 난 뭘 하고 살라고? 순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일을 안 하면 더 빨리 늙어요.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정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혹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통닭집 수입만으로는 나중에 힘드실 텐데.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정이 먼저 꺼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순자는 말을 시작했지만 다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요, 엄마? 정우가 궁금해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순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보상금을 받았거든. 정우와 미정이 동시에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보상금이요? 미정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때 받은 돈으로 도심의 상가 건물 하나를 샀어. 순자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미정은 충격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상가 건물이요? 어디에 있는 건물인데요? 미정이 먼저 물었습니다. 순자는 서류 봉투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모든 서류가 다 있어. 등기증도 있고 임대 계약서도 있고.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건물 위치, 규모, 현재 임대 현황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이 건물이 정말 우리 엄마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재 시세가 얼마나 될지 아세요? 미정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학원 운영 경험으로 부동산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한 50억 정도 될 거야. 순자의 말에 미정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가난한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실제로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신 거네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걱정하면서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살림 보태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보다 훨씬 부자셨던 거잖아요. 미정아, 그게 아니야. 순자가 해명하려 했지만 미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바보로 보신 거예요? 가난한 척 하시면서 동정심을 유발하신 거예요? 감정이 격해진 미정의 말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30년 동안 왜 숨기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나요? 왜 혼자서만 이런 큰 일을 감당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부담스러워 할까봐. 순자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내 탓 같아서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거든. 하지만 미정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희를 시험하신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가난한 척 하신 거예요? 미정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도 생활이 팍팍하거든요. 그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정아, 그렇게 말하지 마. 정우가 아내를 말렸지만 미정은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여보,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저희를 30년 동안 속이셨어요. 믿음이 깨진 거예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어머니가 어려우신 줄 알고 마음 아파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우는 머뭇거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가 많이 챙겨드리지 못해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죠. 겉으로는 차가운 말이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에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날 진짜로 사랑해주길 바랐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상황은 순자가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우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며칠 후에 다시 올게요. 오늘은 너무 충격이 커서.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가족 간의 벽을 더 높게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채로 이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정우와 미정이 떠난 후 순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막내딸 정희만큼은 다를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려서부터 순자와 가장 가까웠고 성격도 따뜻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순자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엄마야. 시간 있을 때 한번 와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정희는 평소보다 심각한 어머니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그냥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순자는 구체적인 말은 피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정희는 야간 간병 업무를 마치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50세의 정희는 20년 넘게 간병인 일을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일찍 이혼하고 자녀도 없이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생활하며 어머니만큼은 잘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밥은 제대로 드세요? 정희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앉아라. 순자는 딸의 손길이 고마웠습니다. 정우와는 달리 정희는 언제나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엄마, 오빠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연락은 자주 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 정우와의 만남에서 있었던 일을 정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바쁜가 보다. 은행 일이 힘들다더라. 정희는 어머니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딸의 세심한 관찰에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야, 사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자는 병원 진단 결과부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폐암이래. 정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폐암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기라고 하더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순자는 서류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해보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봉투로 집중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너희 둘에게 똑같이 나누마. 정우와 정희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오빠가 다 가지세요. 하지만 정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희야. 너야말로 엄마를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했잖아. 순자는 두 자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를 생각해 주니까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반반씩 나눠 가져. 하지만 내 진짜 유산은 따로 있어. 순자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부치끼리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다. 순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미정이 정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제가 정말 죄송해요. 사정을 몰랐다고는 하지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정희도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저야말로 미안해요. 진작 솔직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정우는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혼자 짊어진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고 자녀들이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이제야 편안하게 갈 수 있겠다. 가족 모두가 화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몸은 급격히 악화되어 이제는 병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매일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와주었고 정우와 정희 사이의 갈등도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만든 죽을 가져왔어요. 정희는 보온 용기에 담긴 전복죽을 들고 왔습니다. 병원 음식만 드시면 입맛이 없으실 텐데. 순자는 딸의 정성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정희가 끓여준 죽이 제일 맛있어. 곧이어 정우와 미정도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은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바쁠 텐데 매일 와줘서 고마워. 정우는 어머니 침대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통닭집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정리해라. 50년 넘게 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 가게는 엄마의 인생이잖아요. 제가 이어서 할게요. 순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희야, 넌 간병인 일도 있는데. 간병인 일은 그만두고 엄마 가게를 지킬게요. 그게 엄마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정희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학원 운영하면서 배운 게 있으니까 장사에 도움이 될 거예요. 며느리와 시누이가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니까 내 마음이 편해진다. 순자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던 게 바로 이거였어. 서로 미워하지 않고 도우며 사는 거.
그날 밤 순자는 혼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8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그리고 30년간 혼자 간직해온 비밀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우와 정희는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의식이 또렷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정우야, 너는 늘 착했어. 체면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그것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엄마는 알고 있어. 정우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정희야, 넌 엄마를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했어. 이제는 내 행복을 찾아라.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제 행복이에요. 엄마 덕분에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미정아. 순자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정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 미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정우와 정희 씨를 잘 보살필게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세 사람을 병상 곁으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 건물은 너희 둘에게 똑같이 나누마.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진짜 유산은 피부치끼리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다. 엄마. 정우와 정희는 동시에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과 딸은 서로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30년간 가족을 갈라놓았던 비밀이 결국은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미정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 날 시장 상인들이 모두 와서 순자를 기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정말 착한 분이셨어. 50년 넘게 이 시장을 지켜주셨지. 많은 사람들이 순자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어머니의 통닭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미정이 도와주어 깨끗하게 정리된 가게는 예전보다 더 깔끔해 보였습니다. 순자네 통닭집 다시 문 열었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안 계신가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맛은 똑같겠지? 할머니 딸이니까. 손님의 말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남긴 상가 건물을 관리하며 정희와 함께 어머니의 유산을 지켜나갔습니다. 두 남매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통닭집 간판만이 흔들리며 순자의 삶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간판 아래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서로를 품고 살아가는 희망이었습니다. 순자가 평생 꿈꿔왔던 진정한 유산, 그것은 바로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해였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